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당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엊그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아마 후보님은 그 TV 토론회에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해보자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틀 해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TV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죠. 예.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예. TV 토론을 보고 그 오세훈 후보의 진면목 과연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 시민분들이 저는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기존에 그 박영선 후보의 이미지랄까요? 뭐 청문회장이라든가 네. 뭐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 보였었는데 이번 TV 토론 보니까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뭐 네. 전략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네.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좀처럼 좀 좁혀지지 않아서 아마 캠프에서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예.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있습니다. 네.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보는 시각이 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이런 낡은 행정과 실패한 시장의 그런 어떤 귀환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예. 대한 판단이 첫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의 그 고쳐지지 않은 철학과 예. 같이 예를 들면 오늘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다. 예.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과연 서울시장이 서울 1,000만 시민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예. 또 강남과 비강남으로 계속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차별주의자의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우려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 중도층 문제인데요. 예. 그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건 뭐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 뭐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 다들 대국민 사과를 했던데 그 후보님도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셨으니까 뭐 이 정부 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름 국민에 대한 부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의견도 저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더 성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에 대한 진정성의 결과로서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민심이 지금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예. 반대로 그 상대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라든가 이런 네. 것은 언론에 의해서 크게 보도가 안 된다든가 혹은 민심이 네. 그쪽에서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약간 뭐 어때요? 소소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의 불균형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짓말하는 후보가 다시 시장이 돼서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또 오점을 남기는 BBK의 이명박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시장에게 그 여러 가지 그 능력과 자질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그 판단이 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신뢰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인허가권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정부의 수장보다도 더 많은 서울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저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후보님께서 매일 2%씩 지지율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지표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말씀처럼 안 된 것 같아서 좀 있으면 또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예, 그렇죠.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예. 수는 있고 좁혀진 것도 있고 뭐 좀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예. 저는 매일 2%씩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울 선언을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7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 반응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예.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은 저도 박영선은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뭐 그동안 선거에서 뭐 패배한 적도 없고 당내 경선 제외하면은 지금 판세는 그러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깜깜이 들어가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서울 시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평가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책 얘기 몇 가지 좀 여쭤보죠. 뭐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하나는 수직 정원을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모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어떻게 수직 정원이 가능한지 실현 가능 공약인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모기 얘기는 그 스촨성 얘기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그 스촨성이라는 곳은 1년에 그 해가 아이슬란드만큼 뜨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그 습한 곳이죠. 예. 그래서 그곳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로 다 빼고 조경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모기 때문에 문제는 네. 없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실현 가능성에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직정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산소를 뿜어내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수평공원이 물론 좋지만 이것은 도시의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예. 이왕 빌딩을 지으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게 하는 뭐 옥상 정원이라든지 수직 정원이라든지 이게 다 예. 같은 그 흐름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도시가 가야 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파리는 이미 2050년까지 파리를 수직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도시의 그 경쟁력과 관련해서 생태 도시로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예로 든 것이고요. 2025년까지 녹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려서 서울을 숲길 조성을 하고 또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린웨이를 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저의 공약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또 하나요. 지금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완화, 재건축 규제 철폐, 이건 뭐 여기에 모든 걸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 되자마자 바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네. 박 후보님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 시절보다는 재건축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 그렇습니다.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혹시 투기 수요가 또 급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을 아마 투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뉴타운의 실패 사례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일 거고요. 예. 제가 하겠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예. 이것을 좀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 공동 커뮤니티 안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민간 개발에만 맡기게 되면 아파트 분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절충점을 찾는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반값 아파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토지 임대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네. 그 주택 건물 아파트만 이제 개인이 가져가는 건데 네네. 그게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 공약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뭐 1년 혹은 5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5년 안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이게 40년 아마 임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40년 임대로 되면서 이제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분권을 강하게 이제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토지 임대부 방식의 성공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99년 내지는 100년 정도의 임대 기간으로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토지 임대부 방식이나 아니면 민간 100% 소유 방식이나 부동산의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저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사시는 분은 그대로 사시고 용적률을 높여서 그 나머지 약 7만 6천 호 정도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하면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서울 시내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부동산 여쭤봤는데 부동산 이외에 그 혹시 알려주고 싶은 공약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당선되자마자 저는 5천만 원 화끈 대출, 무이자 화끈 대출을 할 것이고요. 예. 특히 20대 청년들에게는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에게는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예. 이것은 30세 이후에서 40세까지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또 1인당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드리는 것, 이것도 저는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면서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결제 제도에 투자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선거에도 좀 가서요. 그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조직이 앞선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앞선다 하더라도 아무리 튼튼한 조직이라도 바람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서울에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다. 또 이런 반대쪽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직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갖고 있는 거의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공감 있게 다가갈 것이냐.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 사람이 서울시장감으로서 신뢰할 만하냐, 예. 정직하냐, 거짓말 안 하냐, 예. 이러한 판단 기준들이 많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의 SNS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신의 선거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입니다. 자신 선거처럼 하면은 민주당이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지역에서 많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 토론회장에서 화제가 됐던 거 하나만 더 묻죠. 그 오세훈 후보가 강남 비강남 그런 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뭐 부잣집 자제 혹은 뭐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차별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던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발언을 보면은요, 거기에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도 결국은 차별에서 나온 거고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강남과 비강남을 늘 기준이 항상 강남 아니면 비강남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용산 참사가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서울시장은 늘 약자 편에 서야 되고요. 예. 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구로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 오세훈 시장에게 3번 면담 요청을 했었는데 예. 가리봉 문제로 예.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또 서울 시민 여러분께 꼭 좀 뽑아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서울시 의회와 정말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매번 코로나19의 K-방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 잘했니 못했니 타박만 하던 그런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런 코로나19의 종식 이거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저는 대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은 정말로 기호 1번 박영선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음직스럽고 일 잘하는 시장에게 표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운동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만나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죠. 김은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예, 선거가 일주일 남았고 내일부터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 후보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고 있어서 캠프 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계십니까? 가 예.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보니까 평소에는 이게 두세 달씩 시간이 뭉텅이로 가는데 예. 이 1분 1초 멈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 여러 가지 큰 선거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네. 국민의힘 쪽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지지율이 나서 제가 보였고요. 아, 네네. 예. 총선에서 워낙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거 여론조사 그 전에 결과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방심을 하면 이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보병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 조직력이 열세인 저희로서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선거가 얼마 안 남을수록 뭐 후보자들이나 캠프들 안에 또 말조심도 또 중요한 그럼요. 점이 있기 때문이니까 예. 겸손한 자세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뭐 50% 이하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민주당 입장은 여론조사상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됐다. 혹은 네. 샤이 진보가 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로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전과는 조금 다른 게 특히 젊은 분들이 또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총선 때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예. 즉석 신청으로 마이크도 잡고요. 이게 그분들이 왜 저희를 조금씩 봐주기 시작할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나라를 자녀 세대 또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연끌을 해도 집을 못 사죠. 이번 생에 집을 사는 건 포기했다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말합니다. 예. 또 그렇게 투기꾼 취급받고 집을 간신히 샀다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홀로 감내해야 하죠. 4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민을 가르고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혹시 이번 선거에 바라시는 건 빼앗긴 걸 되찾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분들이 빼앗겼습니다. 법치를 도둑맞았고 땅을 도둑맞았고 또 세금을 도둑맞았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선거 그리고 다시 뺏기지 않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엔 더 나은 세상을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또 그런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이 당기기를 바랍니다. 정권교체 또 시작이 될 변화의 첫날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40 세대가 정통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강세 지지층이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네. 나온 상황 결과는 국민의힘에 많이 좀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민심 위반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정권 심판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것하고 그 네.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의 결과로 이번 4월 7일의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라고요. 예. 특히 변화와 개혁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번 선거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측정부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전직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시작된 선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음에도 굳이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후보를 냈죠. 예. 공당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또 선거 운동을 제가 보면요. 피해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피해 호소인 분들이 박원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기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 이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예. 박원순 시장의 측근분들인 의원까지 연단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혁신의 롤모델 가장 청렴하신 분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 칭송할 때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2차 가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피해 여성에게는 집단 가해를 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신에 과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끝까지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상대당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군데군데 저는 네거티브도 느꼈는데요. 예. 오세훈 후보는 이게 정책 비전, 대안에 집중한다고 하고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캠프에 있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좀 칠 걸 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후보가 그런 네거티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국민들이 달라질 서울의 미래를 들어야지 진흙탕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하나 제가 또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일본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여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요청했던 거를 공개해 주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의문은 하나 들더라고요. 그 도쿄 고급 아파트가 어제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6월에 잔금이 치러진다고 돼 있는데요. 예. 불과 지난주만 해도 박 후보는 3월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셨거든요. 예. 매매 계약서는 이미 2월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왜 날짜가 물어볼 때마다 다른지 또 당초에 이 아카사카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를 놓고 보면 남편 즉 배우자가 핍박을 받아서 실거주용으로 구매하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등기부 등본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임대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국민들은 거짓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산 보유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님께서도 3,000원짜리 일본 캔맥주 사려 해도 또 10,000원짜리 유니 땡땡 고유 명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티셔츠를 사려고 줄만 서도 친일 낙인이 국민들에게 찍혔습니다. 예. 그렇게 죽창가를 외쳤던 시대에 그 장관이었다는 분은 일본 도쿄에 그것도 아카사카 한복판에 전범 기업의 고급 아파트 임대를 주고 일본 정부에 세금을 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단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는 친일파라 매도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개인의 주머니 채우는 데 활용한 의혹의 윤미향 의원 건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그들의 이중잣대 또 내로남불에 대해서 허탈해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쿄 아파트를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외국에 투기했다 이런 의혹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세금을 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금도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달리하거나 또 그때그때 입장을 첨언하는 거로서는 듣는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일본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MB에게 쫓겨나서 산 거다 이렇게 언급해서 아닙니다. 홍준표 예. 대표는 그 당시에 BBK 김경준 씨를 국내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인 분과 신모 씨라는 분이 함께 협력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검찰에다가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말과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왜 실거주라고 했는데 3년여 정도만 살고 나머지 기간은 임대해준 부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야 박영선 후보의 말이 달라진 해명 그것은 왜 그랬는지 또 저희가 임대료 그리고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예. 요청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청문회 때 명쾌하게 모든 그 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도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에 상당한 저격수셨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제때제때 자료를 내지 않으면 후보자가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라고 가장 질타를 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거짓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민주당 캠프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이 거짓 의혹이다, 거짓말이 있다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이틀 연속 그 TV 토론에서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 네. 두 번의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의혹은 해소됐다. 오세훈 후보가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말은 저희가 참 여러 번 했는데요. 예. 이게 민주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걸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가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표정 보고 알아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 21세기 시대에 지금 갑자기 국외의 관심법을 발휘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그 관심법을 부동산 집이 없는 청년들 또 일자리 없는 우리 세대의 힘든 국민 마음 읽는 데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곡동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저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100가지 문서를 찾아서 드려야 합니다. 예. 이게 본질은요. 50년 전에 오세훈 후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인의 땅을 초등학생이었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가요. 이 땅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하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예.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구 지정하는 거나 그린벨트 해제 그거 다 국토부 즉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셀프 보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보상을 받으려고 짬짬이로 뭔가 후보가 뒤에서 음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지구 지정은 지자체 부처와 이견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입김을 행사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토부 계신 분들이 다 알죠. 그리고 국민들도 알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분들도 민주당 의원분들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배우자 즉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의 상속받은 땅은 2004년에 계획이 위반될 때부터 그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특혜라면은요 비싸게 받고 나와야죠. 아니면 나 임대주택 지구에서 빼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시세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낮은 보상액으로 강제 수용 허용해 준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파려고 해도 팔면 팔수록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실 겁니다. 예. 뭐 민주당 의원들이랑 인터뷰하면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뭐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다른 공약 좀 같이 비판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 이렇게 기승전 내곡동만 하십니까? 그거밖에 하실 게 없나요? 예. 자,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만일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 지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한다거나 규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칫 투기 수요가 급증돼서 집값이 다시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투기 수요가 해서 집값이 뛰었죠. 이번 정부에서 벌써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예. 결국 국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라는 공직자 그리고 여권에 있는 실세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개발 정보를 본인들이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게 바로 LH 투기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재개발은 선이고 민간 재개발은 악이라는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재임 때 25만 호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상신동 보시면 알고요. 가리봉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지 못하고 그 집 공급 못하게 하면서 그냥 골목을 페인트 칠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건 페인트 친
골목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발 뻗고 살 그런 집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허한 공공재개발보다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내놓은 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파트값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너 배 예. 뛰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시간에 시장을 왜곡하지 말고 민간에 대해서 이것저것 개입해서 곤죽으로 만드는 일 하지 말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민간 개발해서 시장에 맡기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니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을 가지실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 전세 시프트라는 것도 했습니다. 다른 정책은 다른 정책대로 하시는 거고, 요 재건축 그럼요. 재개발 그러니까 문제만 재개발, 대해서. 재건축 예. 관련해서는요. 일부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국가가 무조건 부동산을 주도를 해야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떠한 시장 왜곡을 가져왔는지는 지난 4년간 충분히 보시고 충분히 고통스러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뉴타운 지구지정 그거 해제하기 쉽게 만들어서요.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집 못 짓게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부채도 벌써 6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느냐고 그래서 국민주택을 지어주느냐고 이미 확보한 그런 투자였다면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땅 사지 않고 어떻게 6조 원이나 빚을 누구와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셨는지 저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 편만 먹여 살리는 그런 모세혈관 같은 핏줄이 아니었길 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네. 오세훈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방송 전에. 예. 왜냐하면 앞에 거 제가 이제 정책 이슈만 파다 보니까요. 예, 예. 근데 이 한마디는 들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 여러분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국민들이 고통받으셨던 그런 지금까지의 갈라치기 그리고 국민들이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권리 그거를 당선되자마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국민에게 서울을 아름다운 서울로 세계 1위의 서울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콜센터나 서울 경기 버스 환승 통합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범 내려온다 그 배경 무대가 됐던 곳 있죠. 브랜드로서의 서울이나 그게 다 오세훈 시장 때 계획하거나 탄생한 겁니다. 예. 국제금융의 허브 도시도 역시 오전 시장 때 가장 높은 수위로 올려놨고요. 다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울을 세계 속으로 올려놓을 그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의 과오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게 지난달 2월 26일이었죠. 한 달이 좀 지났고요. 내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돼 일반인 대상 접종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75세 어르신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 오늘 25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현재까지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최근 제기되는 백신 수급 불안 문제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마친 국민 수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한 번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86만 명이고요. 이 중에 화이자 2차까지 맞은 사람도 약 8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 1차, 2차를 다 접종해야 사실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1차만 맞았을 때 백신의 효과를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1차 접종 시행한 약 76만 명 코로나19 발생률과 접종을 하지 않은 일반 인구 발생률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예. 이제 보통 접종을 받아도 한 2주 정도까지는 아직 면역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접종 후 2주 이내 발생한 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백신 효과가 86%로 어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1회 접종 한 달 후에 70세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두 60%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높은 결과가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런데 내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약 35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주거복지나 주야간 단기보호 등 노인 시설에 이제 입소해 있는 분,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15만 5천 명에 대한 접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알리기 위해서 접종 동의 여부, 동의를 해야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접종 동의를 하고 이제 언제 맞을지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동의율은 이제 조사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75세 이상 어르신은 한 86.1% 동의를 했고요. 예. 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의율은 93.2%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이게 언론에서 계속 좀 불안감이 드는 기사를 내보내서 이 동의율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꽤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고연령일수록 예방접종 동의율과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은 결국은 백신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라든가 심하면 사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상 반응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맞았던 인플루엔자 백신보다는 면역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종 부위가 붓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전신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1차는 좀 적고 2차에 좀 더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에서 좀 더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증상들은 타이레놀 같은 약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드시면 한 하루 이틀이면 거의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39도 이상 고열이 있거나 이틀 이상 열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지만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이런 증상이 나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백신 수급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네. 또 그렇다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 나라 중에서도 다시 환자가 급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백신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해외로 다 수출을 하고 내보냈는데 자국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니까 국내에서 먼저 맞추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출 물량을 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인도에서 코백스 통해서 받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이 좀 이제 줄어든 건데요. 예.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즉시 접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 계획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2분기 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말고 노바백스나 모더나 얀센도 이제 받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1,200만 명 말고 더 추가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거는 좀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맞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1차 접종하신 분들이고 아직 2차 접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2차 접종 예정돼 있는 분들이 날짜가 좀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화이자는 접종 간격이 3주로 짧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2차 접종할 분량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을 8주에서 12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있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에서도 오히려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 있다가 맞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 접종을 해보고 최근 한 80일까지 관찰한 결과를 보고 했는데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만 맞아도 80일 정도까지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1차 접종이라도 빠르게 하는 게 전체 사회적으로 봐서는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크게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벌어지다 보면 조금씩 뒤로 밀려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우려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계약한 물량이 7,900만 명분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한 부분에 반만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예상한 70% 접종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300명대를 유지하던 뭐 주말에는 200명대까지 내려가던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 500명대를 기록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겨울철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 날씨가 됐고 한데 또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2주씩 연장해서 국민들 여전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밤늦게 뭐 돌아다닌다거나 뭐 술 마신다거나 뭐 이런 모임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우리가 그동안 겨울 유행에서 나타났던 요양병원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 노인 환자 이제 비중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영업시간도 10시로 늘리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제 보육시설 같은 데도 다 문을 열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나 이제 유아 보육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이런 데서도 확진자가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각심도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좀 더 이제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많이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3월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더 힘든 나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국민 100명당 접종률을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데 지금 발생률도 많이 줄었죠. 한 10분의 1로 줄었는데 여전히 발생 수준은 하루 발생 환자 수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절반 이상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췄고 1차 접종하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느냐 이게 좀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네, 지금 이 유행은 예방접종만으로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역수칙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예방접종이 진행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억눌려 왔던 이제 그 락다운도 풀게 되고 행동도 좀 더 하게 되고 마스크도 벗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환자는 늘어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네요. 역시 이거는 그렇죠. 접종 덕이라고 봐야겠죠?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좀 2차까지 다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대학원 김호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에 드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6명 추가돼 누적 10만 3,08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60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고요. 그리고 지난 27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신규 확진자 506명 중 491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6명, 그리고 경기 106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58.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들을 보면 직장, 그리고 사우나,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부산 서구 냉장 사업체에서 시작해서 유흥업소로 이어진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최소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사우나, 서초구 텔레마케팅 업체, 관악구 직장, 인천 집단생활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백신 관련 가짜뉴스 개문서를 만들었던 목사가 입건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를 했고요.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개문서를 신도 B씨에게 인천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이 괴문서 33장을 붙였습니다. 뒷면에 접착용 스티커가 붙여 있었고 이 괴문서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되고 컴퓨터 시키는 대로 조종당한다. 자유의지 상실 이런 내용들의 가짜 정보들이 들어가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목사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B씨는 배운 게 없어서 한글을 잘 모른다.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초근이 가짜 뉴스인데 이게 또 온라인 인터넷에서 퍼지다가 지금은 또 오프까지 갔네요. 안타까운 일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화상회의를 주재했고요.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개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유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는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과거 5년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이제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다. 그리고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세력들을 살피고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과거 투기 세력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개발 사업에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점검을 했고요. 또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도 직원들 전수조사했고, 민주당도 나름 조사했다고 하고, 검찰 자체 내에서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재산 공개를 하니까, 예. 네네. 재산 공개를 한 내용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도 자신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일본에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네, 정 총리는 이제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일본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도 했는데요. 일본 문무과학성은 오늘 이제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는데 공공 그리고 지리총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총학 교과서 중에는 이제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은 경우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총리가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들도 이제 밝힌 겁니다. 예.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김준혁 교수하고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 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방금 김태현 기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과목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이 실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 김태현 기자님 인터뷰하는 거 좀 들었었거든요. 예. 네, 뭐 김태현 기자님이 굉장히 잘 그 정리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의 이번에 이제 문부성에서 역사 총합, 지리 총합, 공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어떤 사회 과목이 좀 만들어지면서 30종에 있는 모든 그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문제는 예전에는 이 검정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왜곡된 그 역사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 검정 교과서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체 다가 이렇게 통과됐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이 더더욱 우익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우익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역사 왜곡을 많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다 돼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었어요. 예. 대략 70% 이상 정도가 그런 잘못된 역사 교육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는 나름 제대로 된 기술이 돼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만들었던 교과서마저도 다 일본이 우익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작년에는 또 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를 실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의 그 문화재 관련돼서 우리한테 약탈했던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일본이 아니 우리나라가 거꾸로 대한민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역사 교육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독도뿐만이 아니고 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도 왜곡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좀 심각하죠. 네. 사실은 일본의 좀 역사 교과서 중에 이마카와 출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서들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실제로다가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전지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아주 기술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위안부를 갖다가 성노예로 만들고 강제로 끌고 간 것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위안부가 전지에 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다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일본의 침략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략 전쟁들을 갖다가 침략했다 이런 표현을 일체 쓰지 않고 대륙 진출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난징 대학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 자기네들의 잘못된 치부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숨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월 15일도 종전 기념일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뭐 오늘 그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일본이 지금 그 2009년도에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곳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가해자가 자기네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갖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을 시켜서 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난 날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군함도도 유네스코에 뭐 올렸다고 하던데, 유네스코에 네. 올릴 때는 처음에는 강제노동 조선인 강제노동에서 인정했다가 네. 유네스코에 올라가고 나서는 또 강제노동 부분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그 일본 정부가 당시에 사실은 그때 당시 그 독일 본에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심의가 최종적으로 열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직접 항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일본이 유네스코에 압박을 넣었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압박을 넣느냐. 예. 당시에 우리 그 백제 역사지구, 즉 공주 부여 익산 이 백제 역사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를 올렸는데, 예. 일본이 만약에 군함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우리 같은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가서 항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못하게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당시 일본이 그런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군함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조건으로다가 더 이상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막상 되고 나서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한 거죠. 그래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일체 내용을 빼고, 그때 당시 군함도에서 어마어마한 학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서 끌고 온 노동자들, 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근대 산업의 일꾼 혹은 근대 산업의 현장으로다가 이렇게 역사를 호도하는 것들이죠. 저는 뭐 이런 일본의 태도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1995년도에 무라야마 도이미치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 사실에 대한 사죄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때는 네네. 사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사죄를 했고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네네. 거기에 반대해서 우익들이 새로운 네.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소위 말하는 새역모, 네네. 이걸 만들면서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우익들이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대해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 이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그 상당수의 A급 전범들이 사실은 세계의 어떤 평화를 갖다가 망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무죄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라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우화된 시각 아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지, 그걸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름 그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입장에서의 역사 인식들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극우적 역사관으로다가 거짓을 갖다가 기술을 한다면은 그건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자민당이 계속 장기 집권 하다 보면서 생겨난 폐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그렇죠. 뭐 민주당 정권이 잠깐 잡았던 게 예전 2011년에 하토야마 총리 시절에 잠깐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정권을 잡았다가 계속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자민당 역시 극우 세력들과 계속 손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 우익의 어떤 극대화, 그래서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금 새롭게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서 그 사실을 기록했던 그 미국의 작가죠. 그 작가가 이제 뭐 중국계 작가이긴 합니다만은 그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살해됐지 않았겠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 작가를 갖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다방면의 어떤 세력들에게 혹은 다방면의 문화 계층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정상적 국가가 아닌 어떤 극우의 어떤 인식들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그 우려가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교과서에다가 쓰는 회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 책은 검증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거꾸로 보면? 실제로다가 그 문부성에서 그런 그 교과서를 검증하는 방식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부성이 이런 지침들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부성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에 통과가 되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예. 출판사도 또 뭐 나름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정의로운 역사 기술을 했다가는 아예 문부성이 검증을 해주지 않게 되면 많은 그 비용과 또 저자들을 통해서 만드는 책이 사장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꾸로 잘못된 역사 기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예. 오늘 정세균 총리가 뭐 강력 항의하는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뭐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만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이 내부적으로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일본이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문화 전반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그 정부가 참 뭐 나름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서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극우화된 인식을 갖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일본 대사를 초치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정중하게 항의를 하거나 해도 전혀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또 네. 정부로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문제고 말이죠. 저는 일본 내부에서 예. 나름의 어떤 진보적 지식인 혹은 뭐 객관적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아시아의 평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운동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의 두려움 같은 것들,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좀 떨쳐내는 것들이 일본도 좋고 세계 전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럼 근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독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급 전범자를 찬양하고 뭐 더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계속 자신들이 전쟁 중에 일으켰던 범죄를, 국가 범죄를 사죄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그 일본 내부의 잘못된 민족주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해가 뜨는 근본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 일본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런 뭐 좀 나름 자부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은 역으로다가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라고 하는 거친 역사건데, 이거는 오히려 예. 자기네들이 좀 부끄러운 역사라든가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더 잘못된 역사관을 만들어내거나 역사 왜곡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또 세계를 지배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민족주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계속해서 이런 그 오류를, 이건 뭐 아주 의도화된 오류, 의도화된 왜곡이거든요. 예.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죠. 예. 아니 그런데 아키히토 일왕이 직접 백제 후손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 2011년에 이야기했었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어떤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가 잘 협력 맺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사실은 우리 일본 왕실은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실제로다가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일본 왕릉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조선 왕릉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 왕릉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백제의 어떤 문화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이 하루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뵙게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신대 김준현 교수였습니다.